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국제법상 선박재활용 산업에서의 선주 책임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게 된 민영훈입니다. 본 주제는 이번에 쓴 저희 박사 논문의 내용을 일부분을 발췌 요약해서 발표하게 된 주제이고요. 이렇게 한국회사법학계의 중개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제 박사 논문의 일부를 발표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의 순서는 먼저 도입으로서 이제 서론을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슈 부분에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지침, 그러니까 UNGP라고도 하는데, 이 UNGP를 바탕으로 선박재활용 산업의 인권 책임과 관련해서 선주의 책임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선주의 책임을 이 UNGP상 그리고 국제인권법상 물을 수 있다면은 국가가 과연 어떻게 이러한 선주의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제 컨클루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으로 서론으로서 이렇게 사진 두 장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 왼쪽의 사진은 실제 방글라데시의 선박 해체 작업장에서, 그러니까 선박 재활용 작업장에서 선박 해체가 실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 인부들이나 근로자들이 어떤 개인의 보온 장구나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하이바도 없죠. 그렇게 이제 없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제인권법에서 정한 노동권이나 그리고 노동 환경권을 이제 침해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는 사진은 인도의 선박 재활용 한 작업장이 되겠는데, 그 근처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한 이제 가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박 재활용 산업, 그러니까 선박 재활용 작업장 근처에 사는 거주민들이 이 근처에서, 그러니까 이 해변 자연 환경에서 그 어선이나, 그러니까 이제 어로나 그 생선들이나 아니면은 그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이제 먹을거리들을 통해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선박 재활용을 통해서 이 발생하는 유해 물질들이 그대로 바다로 배출되면서 이 사람들의 생존권이나 그리고 환경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사진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사진들도 앞에서 보시는 사진들과 거의 비슷한 사진이고요.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 모두 방글라데시 해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박 재활용, 그러니까 선박 해체 작업이 되게 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어떤 안전장구도 없이 그렇게 해체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왼쪽 사진은 만조시에 이렇게 선박 재활용을 통해서 이제 유출되는 이제 유해물질이라든가 그런 찌꺼기들이 모두 이제 바다로 그대로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진들이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세계 인권 선언에서는 제3조에서 생존권을, 그리고 제25조에서 건강권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제7조에서는 노동권을, 그리고 제12조에서는 환경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UDHR, 그러니까 세계인권선언 같은 경우는 그냥 선언이기 때문에 조약으로서의 성격은 안 띠고 있다 하더라도, 저기 이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 RCE, SCR 같은 경우는 국제조약으로서 우리나라 또한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 이제 조약과 국제 규범들이 모두 이제 생존권과 이제 환경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03년 이후에 보고되는 이제 UN 특별조사 위원들을 통해서 보고되는 특별 보고서들을 보면은 이러한 선박 재활용 산업에서의 인권들이 모두 심각하게 이제 이러한 인권 규약을 근거로 해서 침해되고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고, 그리고 2021년 현재까지
특별히 이 선박 제어령 산업에서의 인권 침해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슈에서 이러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선주가 어떠한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선주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제어령과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를 먼저 이제 살펴보면은요, 먼저 선주와 선주국, 그리고 선박 재활용을 실시하는 선박 재활용 업체와 그 재활용을 실시되는 국가, 그리고 그러한 선박 재활용을 알선한 브로커, 그리고 이 선박, 그러니까 폐선을 하는 선박의 기국이 이 선박 재활용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선박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홍콩 협약과 바젤 컨벤션이 이제 규제 협약으로 이제 국제법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홍콩 협약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지금 발효가 돼서 적용이 되고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이제 미발효된 협약으로서 이제 조금 이제 나중에 고려해 볼 문제로 생각하고, 바젤 협약에서의 이제 규제 제도를 살펴보면은요, 이러한 바젤 협약에서의 정하고 있는 이제 선박 재활용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를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수출국, 선박을 수출한 수출국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선주가 소재한 국가, 선주국이 거기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박을 수입하는, 그러니까 선박 재활용을 실시하는 선박 재활용국이 그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선주, 그리고 이제 선박 재활용 업자가 이러한 바젤 컨벤션의 규제 대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선박 재활용을 위해서 구조적으로 이제 실제 시장에서, 그러니까 선박 재활용 산업에서 어떻게 선박 매매가 이루어지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실제로 우리 바젤 협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 대상들이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욱 명확히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이 이제 표가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는데, 실제로 선진국에 위치한 shipowner, 그러니까 머스크나 MSC 같은 이제 다국적 기업 선주들이 되겠죠. 이 선주들이 이제 선박 관리 회사, 그러니까 또 다른 선주가 될 수도 있고 단순히 이제 선박 관리 회사도 될 수 있게 되겠는데, 이 shipowner B를 통해서 선박을 운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제 운항을 하다가 이제 선박이 폐선하는 시기가 되면은 이 선진국에 위치한 이제 shipowner A가 shipowner B에게 이제 폐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shipowner B는 그 순간부터 이제 선박 재활용 업자를 찾아보게 되는데, 그 직전에 선박 재활용 업자로 바로 보내기 직전에 이 shipowner B는 shipowner C, 그러니까 편의직적국에 위치한 shipowner C에게 이제 선박의 소유권을 먼저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shipowner C는 이제 그 물려받은 이제 배를 한 1주 혹은 2주 정도 마지막 항차를 띄고 난 다음에 선박 재활용 업자에게 넘기게 되죠. 그럼 실제로 바젤 협약에서는 선박을 폐선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그러한 선박은 이제 웨이스트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쓰레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책임 있는 바젤 협약에서 책임 있는 선주는 shipowner C가 되겠고, 왜냐하면은 shipowner C가 이제 선박 재활용, 그래서 혹은 폐선을 위해서 선박 재활용 업자에게 선박을 넘기기 때문에 책임 있는 선주는 C가 되겠고, 이 관계, 이제 선주 B와 선주 C 사이 혹은 선주 A에서 C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선박 매매는 중고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항 중인 이제 중고선을 매매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젤 협약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결국 바젤 협약상 이제
선박을 이제 환경 친화적인 혹은 인권 침해가 없는 선박 재활용 업자에게 넘겨야 된다라는 그러한 책임을 지게 되는 선주는 ship C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ship C가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로서 존재를 하고 배를 넘긴 다음에 선박 재활용 업자에게 배를 넘긴 다음에 이제 혹은 이 박스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가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ship 리사이클링 패스트의 선박 재활용 업자가 노동인권이나 혹은 환경 침해를 불구하고 이제 재활용을 실시했을 때에 선박 재활용 업자는 또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대부분 극빈국에 이제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권 침해나 그런 이제 노동권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런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그 피해를 보상해 주지 못하는 회사가 대부분인데, 그러면은 여기에 또 다른 책임이 있는 ship C 같은 경우는 박스 컴퍼니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건도 없고 혹은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그 책임에 대해서 그러한 인권 책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한 구조가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요, 브로커가 이제 큰 회사로 존재하는데 이 브로커가 이러한 이제 불법적인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한 회사로서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제 세 번째 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불분명한 이제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 선박 재활용의 이제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불분명한 이제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 국제인권법상의 기업 및 인권에 관한 UN 가이딩 프린시플 집진 원리는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UNGP, 그러니까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지침 원리는 실제로 세 가지의 주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국가의 의무로서 국가가 이제 기업의 활동과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서 이제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국가의 의무와, 그 다음에 기업이 어떻게 하면은 자신의 기업의 활동과 관련해서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 기업의 책임에 관한 부분과, 그리고 국가의 의무의 또 다른 이제 부분으로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자에게 구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구제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부분이 이 UNGP의 세 가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UNGP 자체는 이제 국제 협약이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이제 국가들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법의 이제 권리나 의무를 형성하는 그런 역할,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UNGP는 이제 국제인권법과 그 다음에 각국의 이제 헌법 규정들을 토대로 개발된 법 원리로서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법을 예로 들면은 이미 솔라스가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솔라스에서 국가의 의무나 국가가 지켜야 하는 이익들을 이제 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각종 코드들, 그러니까 FSA 코드나 아니면 LSA 코드에서 이제 어떻게 이러한 이제 국가의 의무들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이 UNGP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국제인권법에서 국가들이 지켜야 되는 법익이나 이제 실체적인 내용들은 이미 정해져 있고, UNGP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과 관련해서 인권을 어떻게 국가가 보장할 것인지를 이제 국제인권법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원리들이 이 UNGP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선박 재활용과 관련해서 UNGP의 선주의 책임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먼저 이제 선주 같은 경우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국제 이제 조약상 이제 규제 대상은,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이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UNGP에서는 국가가
이제 선주의 책임,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의 책임을 이렇게 확인을 할 때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이 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를 통해서 이제 정의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업이 인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인권 침해를 이제 방지하는 거에 대해서 언제 이제 이 기업이 다국적 기업이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 프린시플 13의 B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eek to prevent or mitigate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that are directly linked to their operations, products, or services by their business relationships, even if they have not contributed to those impacts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다국적 기업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인권 침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그 비즈니스 관계에서 이제 그 비즈니스 관계에서 제품이나 혹은 이제 비즈니스 활동이나 그 서비스와 연계됐을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예방하고 이제 방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 이 UNGP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예를 들어서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이러한 이제 선진국에 위치한 모기업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모기업이 뭐 제3국,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나 다른 극빈국의 어떤 이제 제작 회사를 두고 부품 생산을 이제 하는 하청을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이제 하청업체가 또 다른 하청을 둬서 이 하청업체가 이제 인권 침해를 발생했을 경우에 이 모기업이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 UNGP 상에서는 이 모기업도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지막 하청업체는 이 모기업의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하청을 받았고, 그리고 이 하청은 이제 이 모기업의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일부로서 이제 기업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모기업 같은 경우는 이 마지막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질 수 있고, 그 이제 진정한 직접 연계는 프로덕트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UNGP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UNGP를 계속 이제 적용할 경우에는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기업이 이제 기업 활동을 하는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정하기 위해서 이제 UNGP는 또 인권 침해에 관한 인권에 관한 상당한 주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당한 주의 의무는 절차로서도 존재를 하고, 이 상당한 주의 의무는 또한 이제 그 행위의 표본으로서도 이제 여겨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기업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절차로 많이 정의되기 때문에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이 Human Rights Due Diligence HRDD는 절차로서 먼저 이제 잠재적인 인권 침해에 관해서 이제 식별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식별된 그 잠재적인 인권 침해를 이제 회사 정책에 반영하고, 그 회사 정책에 반영할 때는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를 해서 반드시 이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를 해서 그 회사 정책의 잠재적인 인권 발생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방지할 것인지에 관해서 회사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인권 침해를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절차와 대응 방안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발생한 인권 침해에 관해서는 그 인권 침해를 입게 된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이 인권 침해와 연계가 됐는지를 파악을 하고 다시 환류로서 그러한 부분들을 회사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회사의 정책적인 절차로서 정해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은 인권 침해와 관련돼서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권 침해에 대해서 그 다국적 기업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을 때는 그 회사 다국적 기업은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침해는 방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 도의적인 부분에서 적절한 보상을 하면 되고 법적인 책임은 이제 없게 되는 그런 부분을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 이 Human Right Due Diligence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UNGP에서 이제 정한 이제 상당한 주의 의무라든가 직접적인 연계, 비즈니스 관계를 통한 직접적인 연계를 우리 이제 선주의 선박제어령 산업에서의 인권 체인과 연관해서 보면은 이미 여러 가지 이제 유엔의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보고서들은 유럽에 위치한 선주들이라 하더라도 선박 제어령과 관련하여서 상당한 주의 의무를 위한 절차가 회사 정책에 반영되거나 수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2019년에 이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보고서, 그래서 이제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덴마크에 있는 선박 회사를 조사를 해서 제출한 이제 특별조사위원 특별 보고서를 보면은, 이 위원은 다국적 기업인 선주가 동남아시아의 선박 재활용 활동과 관련해서 인권 침해와 그 피해에 대해서 기업의 크기나 활동에 비해서 너무 제한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이제 UNGP에서 정하고 있는, 그리고 UN 인권법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당한 주의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반적 주의 의무,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일반적 주의 의무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선박 제어령 산업에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선주에게 이제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책임을 누가 혹은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까가 이제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 및 인권 지침 원리, 그러니까 UNGP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UN 지침 원리에서는 국가의 의무로서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국제인권법상 보장된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것과, 그리고 침해가 발생했을 때에 피해자에게 구제를 보장할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GP는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이제 국제인권법상에 보장된 사항이지만,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이 이제 A국에 위치하고 있고, 그 기업 활동은 B국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A국의 경우에, 그래서 B국가에서 발생하는 기업 활동에 대해서 역외 관할권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전통 국제법상에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B국의 경우에 이제 특히 선박 재활용의 인권 침해를 이제 상정했을 때에 실제로 이제 A국에 소재한 이제 선주가 실시하는 B국에서의 이제 선박 재활용을 얼마나 규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A국, 그러니까 선주국이 이제 자국에 속한 선주를 상대로 규제를 직접 실시하는 것이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A국과 이제 B국가 간, 그래서 이제 선주국과 선박 재활용 국가가 이제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국가 간에 이제 적절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왜냐하면은 A국은 실제적으로 이제 실효적인 그런 규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B국가 같은 경우는 선박 재활용업자나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다국적 기업인 선주국에 비해서 그 이제 행정 능력이나 규제 파워가 그렇게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국가가, 하지만 이제 B국은 이제 그 인권 침해 현상에 대한 그
모든 자료를 이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A 국가, 선주국과 선박제어용 국가 간의 이러한 이제 UNGP 사항의 이러한 부분 국가의 의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A 국가와 B 국가 간의 선주국가, 선박제어용 국가 간의 이제 적극적인 이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그 국가 간의 그런 의무나 이제 의무를 이제 만들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러한 국가 간의 의무가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국가 간의 협조는 이제 국가의 이제 의사에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역의 관할권 적용과 그 다음에 A 국가, B 국가 간의 그 이제 선주국과 선박제어용 국가 간의 선박제어용을 통해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두 국가 간의 협조를 위한 양자조약 혹은 다자조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이제 하나의 특정 국가에서 이루어지기보다 여러 국가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성을 감안했을 때에 국제인권법상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 규제를 위한 이제 양자조약보다는 다자조약을 이제 제정을 하여서 이러한 이제 선주국이나 선박제어용 국가 혹은 인권 피해가 발생한 국가와 그리고 기업이 소재한 국가 간의 협력을 강제하는 그러한 다자조약이 이제 제정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이제 선박제어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선주국이 선주의 책임을 이제 선주국이 이제 선주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기국과 그리고 선박제어용 국가가 이제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을 협약 내 조건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선주국의 경우 이제 선주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무조건적으로 피해자 구제를 약속하는 것보다 이제 선박제어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국가의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서 이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줄 때의 선주의 책임, 한도 혹은 책임 관계를 분명히 하는 조건 등이 이 협약 내 조건으로 이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새로운 협약을 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가가 이제 다국적 기업을 규제하는데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이제 시간상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이제 현실이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서는 현재까지 이제 선박제어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환경권이라든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협약 제정과 더불어서 이제 또 다른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이제 판단됩니다. 특히 이제 선주로부터의 실효성이 있는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더욱더 시급을 요하는 해결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박제어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만성적인 노동권 및 생존권, 환경권 침해가 현재까지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구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UN 리포트나 많은 다국적 기업들 그리고 시민사회의 이제 보고서들이 이제 퍼블리케이션으로 이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적극적인 이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기업 및 그리고 우리 UNGP에서 이제 정해진 원리를 이제 개별 국가마다 적극적으로 그 정책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UNGP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각 개별 국가의 헌법 규칙과 그리고 이제 국제 인권법상 이루어진 원리들을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각 국가 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 원리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그 국가가 이러한 원리들을 이제 적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은 이제 국내법의 조그만 수정만 거친다 하면은 이런 UNGP의 원리들을 이제 쉽게 이제 국내법으로 도입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게 영국의 케이스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 국제인권법의 원리들을 그대로 국내법으로 적용을 해서 이제 해외에서, 특히 이제 모잠비크에서 이제 위법적인 국제인권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광물 캐는 작업을 한 그 광물 회사를 실제로는 그 현지 잠비아에 있는 이제 현지 법인인데, 그 현지 법인에 투자한 영국 회사를 그 인권법을 위반으로 해서 피해자에게 구제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를 토대로 해서 각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즉각적인 이제 현재 발생한 이제 선박 재활용에서 인권 침해를 이제 침해와 관련해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이제 UNGP를 활용하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이 되겠습니다. 선박 재활용 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이제 선박 재활용 업자보다는 이제 선진국에 소재한 이제 오리지널 시프오너, 그러니까 실질 선주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선주들은 이제 편의지적 제도나 아니면은 이 중간에 브로커를 통해서 현재 규제제도, 그러니까 국제법을 우회해서 인권 침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이제 인권 침해에 관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보상이나 그리고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에, 그리고 선주가 다국적 기업입을 감안했을 때에 UNGP, 그러니까 유엔의 기업 및 인권에 관한 원리 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 이제 선주가 다국적 기업이고, 그리고 그 선박 재활용 활동이 이제 다른 그 선주의 이제 해외 기업 활동임을 감안했을 때 UNGP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런 UNGP가 적용됐을 때에 이 선주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권 침해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선주의 책임을 이제 강제하거나 이제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가 간에 이제 그 책임을 이제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국가들의 협조와, 그리고 그 협조를 위한 이제 새로운 협약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피해에 대해서는 이제 적극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서 UNGP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기업의 책임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각 국가들이나 이제 국제사회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즉각적으로 이제 피해자들에게 이제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제법상 선박 재활용 산업에서의 선주 책임에 관한 연구에 관한 발표였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특별히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은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에서 선박 항행 사고에 따른 연안국 관할권을 주제로 발표하게 될 한국해양대학교 박사과정 장유락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먼저 제1장에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린 뒤 선박 항행사고에 따른 관할권, 그리고 이지에서 선박 항행사고에 따른 관할권 규정을 검토한 뒤 이지에서 선박 항행사고에 따른 사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선박 항행사고에 따른 국가 실행을 분석하고, 분석을 통해 발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과 목적입니다. 2015년 1월 우리나라 부산으로부터 10회리 떨어진 우리나라 이지에서 라이베리아 선적의 어니스트 해밍웨이호와 우리나라 국적어선 건양호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건양호는 침몰하였고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어민 2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사진이 지금 건영호가 침몰한 뒤후 수집된 파편들입니다. 당시 어니스트 해밍웨이호는 충돌의 사건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선용품 수급을 위해서 부산항에 입항하고 그 이후 원래의 목적지 항인 중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사고의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어니스트 해밍웨이호를 추격한 뒤 선박에게 정선을 명령하고 가장 가까운 항구로 회항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호가 부산항에 회항하자 우리나라 경찰은 관련자들을 조사하였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우리나라 검찰은 당시 사건의 당직사관과 조타수를 선박교통사고 도주, 업무상 과실선박 매몰,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부산지방법원은 우리나라는 해양법 협약 제97조에 따라서 선박교통사고 도주, 업무상 과실선박 매몰에 대해서는 관할 건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양법 협약 제220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게는 해양환경 관할권이 있으므로 국내법인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금 300만 원을 관련자들에게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17년 포항으로부터 22해리 떨어진 우리나라 이지에서 홍콩 국적의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와 우리나라 국적 어선 제209 주영호호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209 주영호는 침몰하였고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관계자들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만 기소되었고 대구지방법원 역시 기존의 판례를 인용하며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금 3천만 원만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의 변호사는 해양법 협약 제97조에 따라 우리나라가 해양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없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이송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은 해양법 협약 제220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게 해양환경 오염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1심의 판결을 지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5년 어니스트 해밍웨이호와 2017년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지에서 선박 항행 사고에 따른 관할권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된 연구는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고의범 또는 보충적 관할권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에 앞서 해양법 협약 제97조에서 의미하는 관할권이 무엇인지, 어떠한 국가에게 관할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되어야 하며 이지에서 선박 항행사고에 따른 관할권 행사에 대한 충돌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지에서 선박 항행사고에 따른 관할권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뒤 이지에서 선박 항행사고에 따른 국가 실행을 검토하고 선박 항행사고에 따른 관할권 문제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장 선박 항행사고에 따른 관할권 검토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해양법 협약 제97조의 충돌 또는 그 밖의 항행사고를 선박 항행사고라 약칭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법 협약 제97조에서는 선박 항행사고에 따른 형사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 관할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선박 항행사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해양법 협약 관련 조문을 검토하여 선박 항행사고의 개념을 정립하였습니다. 선박 항행사고는 선박이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던 중 선박과 관계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 또는 해양환경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때 인적 피해는 사람이 부상을 당하거나 실종 또는 사망하는 사건을 말하고 물적 피해는 선박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양환경 피해는 중대한 피해 또는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사건만을 의미합니다. 선박 항행사고에 따른 관할권은 로토스호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1926년 8월 지중해 공해상에서 프랑스 선적의 로토스호와
터키 선적의 보즈코르트호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로터스호는 태양지에 터키에 도착하였고 터치는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기소하는 등의 관할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배타적인 귀국 관할권을 주장을 하며 터키의 관할권 행사를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은 상설국제재판소를 통해 해결되었는데 당시 국제재판소는 피해를 입은 보즈코르트호 역시 배타적인 귀국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국가가 관할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규정 또는 일반 원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터키 역시 관할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단은 결국에는 가해 기국, 가해 선박의 기국, 그리고 피해 선박의 기국 모두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당시 선주들은 다른 국가가 자신의 선박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여 정상적인 운항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였고 승선하고 있던 선원들 역시 만일 피해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보복적인 재판이 진행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국제해법에는 선박 충돌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대한 국제 기준을 정하기 위해 1952년 브뤼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충돌에 관한 민사재판 관할권 협약 그리고 형사 관할권 협약을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선박 항행사고 발생 시 가해 선박의 기국이 형사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이 정립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1958년 공해 협약에 반영되었고 이 내용이 해양법 협약 제97조에 계승되었습니다. 해양법 협약 제97조는 크게 1, 2, 3항으로 구분되는데 2항은 사실 가해 선원의 면허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가 관할권에 관한 제3항과 1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법 협약 제97조는 크게 집행관할권과 재판관할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조사를 위한 조치일지라도 선박의 납포와 억류는 해당 기국을 제외한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항에서는 가해 선박의 기국 또는 가해자 국적국만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법 협약 제97조의 형사관할권은 크게 집행관할권과 재판관할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집행관할권과 재판관할권은 명시된 국가를 제외한 어떤 국가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법 협약 제97조는 증거의 수집, 수사, 체포를 위한 영장 발부, 체포, 기소와 같은 집행관할권과 그리고 재판, 판결의 집행이라는 재판관할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명시된 국가를 제외한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3장 이의지에서 선박 항행사고에 따른 관할권 검토입니다. 해양법 협약은 제5부에서 이의지 제도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으며 선박 항행사고에 따른 관할권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양법 협약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의지 제도와 배치되지 않은 한 공해 규정인 해양법 협약 제97조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선박 항행사고에 따라 발생하는 일련의 피해가 해양법 협약 제5부에 따른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침해하는 경우 연안국 관할권이 행사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양법 협약 제97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의지에서 선박 항행사고에 따른 관할권 행사의 주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박 항행사고에 따라 발생하는 일련의 피해가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침해하는지 또는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한 어니스트 해밍웨이호와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와 같이 연안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한 관할권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해양법 협약은 연안국에게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입법관할권과 집행관할권은 생물자원에 대해 한정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해양법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다시 말해 그 잔존 권리가 연안국에게 기속이 되는가 또는 타국에게 기속이 되는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재판소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사이가오 1차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기니는 이지에서 조업 중인 어선들에게 해상 주유 사업을 하는 세인트 빈센트 그리난딘 국적의 유조선 사이가오를 납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사이가 1차 사건과 이제 2009년 버지니아 지호 사건은 이제 연안국의 이지에서 어로 활동을 하는 어선들에게 해상주유 사업을 하는 이제 유조선들을 납포한 사건인데, 이 유조선의 기국들이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이제 국제해양법 재판소를 통해 해결된 사건입니다. 당시 기국들은 연안국의 이지에서 연료유 공급 사업을 하는 선박에 대해서 관할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해가 아닌 이지에서 연료유 공급 사업을 하는 것은 항해의 자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어선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행위가 어선이 어로 행위를 하는데 필수적인 행위로 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선이 어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어선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행위 자체가 어로 행위와 관계된 이제 작업이라 보고, 이것이 연안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범위 내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는 연안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어로 행위와 더불어 어로와 관계된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연안국의 관할권이 행사할 수 있다라고까지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인도 해역에서 발생한 엔리카 렉시오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이제 이탈리아 선박이 인도 어선을 이제 해적으로 오인하고 총격을 가해서 어선에 승선하고 있던 어민 2명이 사망한 사건인데,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인도가 관할권 행사를 주장하고 이탈리아가 이것에 대해 반대하며 이게 이제 중재재판소를 통해서 해결될 사건인데, 당시 이제 중재재판소는 이 사건이 이제 선박 항행 사고의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해양법 협약 97조가 적용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큰 의미 있는 이제 판결은 아니었지만, 이탈리아 해병대원들이 이제 인도 어민을 총격으로 가한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연안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침해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는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제 이탈리아 해병대원이 총격을 가해서 합법적으로 생물자원을 탐사하는 인도 어선의 능력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연안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본 것인데, 결국에는 어민이 사망한 것이 이제 생물자원을 탐사하는 어선의 능력으로만 치부를 하고 이것이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연안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결국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한 어니스트 헤밍웨이와 인스피레이션 에이코 사건과 같이 우리나라 국적 어선이 이렇게 어로 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서 선박 항행사고 발생할 경우 이것이 곧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양법 협약 제97조가 적용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 해양오염 관할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양오염 관할권은 크게 연안국의 지위와 항만국의 지위에 대해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입법 관할권과 집행 관할권을 구분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결국 이제 연안국의 지위로서 행정 및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해양법 협약은 연안국의 해양오염 관할권 행사를 인정함과 동시에 연안국이 실질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당한 제약을 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중대한 오염입니다. 먼저 연안국이 이제 서류 조사 또는 선박의 물리적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오염을 야기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선박에 올라가서 물리적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 선박으로부터 발생한 해양 오염, 중대한 오염
연안국이 실질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상당한 제약을 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220조 제4항과 제5항입니다. 먼저 선박으로부터 이제 실질적인 배출이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오염이 중대한 오염인 경우에 한하여 선박에 승선하여 서류 조사 또는 물리적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오염으로 인하여 이제 연안국의 해안이나 관련 이익 또는 천연자원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제 억류를 포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해양법 협약에서 의미하고 있는 행정 및 재판 관할권은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오염으로 인해서 중대한 피해를 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나 해양법 협약 제220조 제6항에서 의미하는 메이저 데미지에 대한 정확한 피해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법 협약 안에서는 이제 해양 오염의 정도를 significant, serious, major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들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물론 이 각각의 오염의 정도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입법적 배경이라든지 이제 주석서를 검토해 보면 이제 당시 이제 22만 톤의 원유가 유출된 그 아무코 카디조 사건 같은 유사한 사건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제 국제 재판이라든지 이제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해양 오염에 대한 국제적인 이제 사건은 없었고,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분쟁 사례를 검토해 보았는데, 이제 1997년 써니로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 해역에서 우리나라 국적 이제 써니로조가 311리터의 빌지를 배출한 것을 이제 사건을 계기로 일본이 이제 중대한 피해를 주장을 하며 관련 선박을 납포하고 이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한 사건인데, 우리나라가 제228조 제1항에 따라서 이제 가해 선박의 기국이 이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중단했고, 또 311리터의 빌지 배출한 것이 이제 중대한 피해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며 이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2005년 이제 프랑스 이이지에서 노르웨이 선적의 유조선 트란스아크티코가 이제 선미루에 이제 기름띠를 형성을 하면서 해양 오염을 일으켰다라는 혐의로 이제 관련자들이 이제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가해 선박의 기국이 이제 노르웨이가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하면서 사건이 중단될 줄 알았는데, 이제 프랑스 이제 재판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국 국내 재판 절차를 진행을 해서 결국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이제 간 사건인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기름띠를 형성한 것이 이제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오염은 아니고, 이제 해양법 협약 제228조 제1항에 따라서 가해 기국인 노르웨이가 이제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건을 마무리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직 이제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사회들이 아주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주장은 할 수는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며, 우리나라 이이지에서 선박 항행사고 발생했을 때 정말 뭐 22만 톤이라든지 엑손 발데조와 같이 정말 큰 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이제 해양법 협약 제97조가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이지에서 선박 항행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국가들의 국가 실행들은 어떤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피해 국가이자 연안국이 이제 해양법 협약 제97조의 존재를 다들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되 이제 다들 집행관할권을 피해 기국이자 연안국이 다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보충적 관할권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재판관할권을 행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해양법 협약 제97조가 준수되지 않는 것은 물론, 그리고 연안국 역시 이제 56조에 따른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제5장에서는 그렇다면 국가들이 왜 해양법 협약 제97조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이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서 관할권을 행사하는지, 그 국가 실행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결국에는 신용이론보다는 이제 정당성 이론에서 그 유의미한 의미를 도출하였는데, 정당성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프랭크는
이제 국제 규칙 자체가 이제 확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확정성은 이제 국제 규범 자체가 이제 명확해서 관련 국가들이 이를 준수하는데 이제 혼돈의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무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우려했습니다. 실제 해양법 협약 제97조는 공해상 선박 항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해 선박과 이제 피해 선박이 있을 경우에 어느 국가가 이제 관할권 행사할 것인가를 규정을 하고 있는 규범인데, 이때에 이제 가해 선박의 귀국을 제외한 어떠한 국가도 관할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이제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새롭게 도입된 EEG에서 이제 준용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인데, 이로 인해서 이제 EEG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해양을 이용을 하고 관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연안국에 대한 관할권 행사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연안국들은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 정의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이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서 이러한 경우 이제 프랭크는 이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실질적 정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형평에 기초한 재판을 통해서 이제 규정적 정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해양법 협약 제59조에서도 이제 연안국과 다른 국가 간 이제 관할권 행사에 관련돼서 마찰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당사자 이익, 사회 전체 이익을 이제 고려하면서 형평에 입각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평에 기초한 재판은 이제 이때 그럼 형평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이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형평은 크게 법안에서의 형평과 법을 보완하는 형평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제 법을 보완하는 형평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해양법 협약 제97조가 이제 EEG에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 앞서 이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법안에서의 형평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보완하는 형평, 다시 말해서 현행법을 존중하면서도 그 불충분성을 보완하거나 이제 현행법의 엄격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법을 보완하는 형평, 법 밖에서의 형평을 찾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국제재판소는 해양법 협약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함에 있어서 이 법 안에서의 형평을 찾아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형평에 도달하기 위해 이제 형평에 기초한 재판을 통해서 이제 규정적 정의에 도달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연안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는 결국에 연안국 국민이 되며, 이러한 국민이 EEG에서 어로 행위를 하면서 발생하는 사건이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안국은 자국 국민의 기본권이 과소 보호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으며, 국민들 역시 국가로부터 자신의 기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EG에서 국가로부터 어업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연안국 국민이 단순히 해양법 협약 제97조, 다시 말해 공해상 규정이 EEG에 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해양법 협약이 예정하지 않았던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연안국의 해양환경 관할권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연안국은 해양법 협약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해양환경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특히 EU는 이제 EEG에서는 이제 금전적인 처벌만 가능하다고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유형도 병과 가능하다고 입법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할권 행사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양법 협약이 제정된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그리고 그때와 달리 이제 연안국의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관할권 행사하거나 해양법 협약을 초월한 관할권 행사 사례가 이제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제 국가 실행들을 반영을 해서 EEG에서 선박 항행 사고에 따른 이제 관할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이제 마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석 선언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국가가 관계된 선박 항행 사고에 따른 관할권 문제를 해석 선언만으로서 해결할 수는 없고, 이를 위해 해양법 협약의 개정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4차 해양법 협약의 이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 것인지 이제 불확실하고, 이제 이지에서 선박 항행 사고에 따른 관할권 문제 외에도 이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론적으로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해양법 협약 제5부의 이행협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심해적 개발에 관련된 제11부에 관한 이행협정이 해양법 협약의 사실상 개정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양법 협약 제5부, 그러니까 이지에서 연안국과 다른 국가 간의 이제 관할권 행사에 관한 문제에 관한 이제 이행협정을 마련을 함으로써 이제 선박 항행 사고에 따른 연안국 관할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이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사고 조사를 위한 집행 관할권은 이제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하되, 이제 관련자 처벌을 위한 재판 관할권은 해양법 협약 제97조와 같이 이제 가해 선박의 기구 또는 가해자 국적국이 이제 우선적으로 관할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되, 이제 다른 국가가 관할권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도록 하여 연안국이 이제 재판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해 선박의 기국 또는 가해자 국적국의 재판 관할권을 보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되 이제 기국 관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을 하며, 이제 관련 사건에 대해서 기국이 이제 재판 관할권을 제기할 경우에는 이제 그 연안국의 재판 관할권을 이제 이전할 수 있는 이제 보호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양법 협약은 해양에 관한 헌법이라 불릴 정도로 해양의 질서를 유지하는 법률적인 기초가 되어 왔습니다. 물론 해양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서 연안국이 항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수 국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구역에서 선박 항해사고 발생 시 해양법 협약 제97조가 준수되지 않고 연안국이 실질적으로 집행관할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이에 관계된 재판관할권 행사에 대한 마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또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해양법 협약이 이제 채택된 지 38년이 흘렀는데, 이제 해양법 협약이 마련될 당시에 이제 모든 문제를 고려해서 관련 규정을 만든 것도 아니고, 이제 특정 국가의 관할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것을 예정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국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해양에서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지에서 연안국이 이제 기국 관할권을 보충하여 관할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이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